여러분들도 신문을 봐서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항공업계가 난리예요. 사실상 지금 지각 변동을 넘어서 야 최근에 봤던 그런 어떤 산업계 중에 이 정도 난리가 난 업계가 있나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나 대형 항공사가 두 개잖아요. 아시아나 칼. 일단 칼 대한항공 난리 났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거의 짱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지금 아예 주인이 바뀌었어요. 한 번도 항공업을 해보지 못한 HDC 여기죠. 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죠. 제주항공은 딴 거를 또 샀어요. 여기 애경입니다. LCC는 LCC대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전체 LCC가 전부 다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헬이에요. 서로 먹고 먹히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서 사실상 뭐 거의 야단 법석이 났을 정도인데 제주항공 애경이죠. 애경이 뭐 아시아나를 산다 뭐 그러더니 결국 아시아나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스타항공을 샀습니다. 695억 원에 샀는데 국내 LCC 1위 저비용 항공사죠. 저비용사 1위 애경이 제주항공이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사서 합쳤어요. 지금 뭐 LCC 쪽에서도 가장 1위가 지금 적자에 휘날리는 LCC 하나를 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기사로 다시 한번 보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나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31년 만에 아시아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금호 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을 먹었다가 결국에는 그 나비 효과로 아시아나를 뱉어서 아시아나가 현대로 갔어요. 대우가 뭐 현대를 도와준 뭐 그런 꼴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시아나가 주인이 바뀐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2019년 올해 초에 있었어요. 아시아나가 거의 분식회계라고 말하면 뭐하는데 회계 부정이 걸렸어요. 회계 부정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회계 감사를 받는데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 정도 되는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한정 의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정이 뭐냐 하면은 보통 적합받거든요. 회계 감사를 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하고 적합받고 땅땅땅땅 치고 넘어가는 게 거의 99%인데 이 아시아나의 회계 장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 나는 땅땅땅을 못 치겠다라는 게 한정이거든요. 주식 거래 정지당하고 이게 정말 분식회계면은 이거 상패당할 수 있어요. 상패당할 수 있어서 뭐 지금 15% 가까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 치다가 결국에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숫자가 바뀌었나? 회계 숫자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흑자라고 나왔다가 회계업계가 뭐 미투한다 그랬는데 회계업계에서 땅땅땅땅을 안 쳐주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금 쇼크가 났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대우조상해양 때 분식회계를 했다가 회계사들이 전부 다가 징역을 받았어요. 감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아저씨들이 대우조선해양 때 분식회계로 법원에서 감옥을 가니까 야 이거 땅땅 잘못 쳤다가 나는 감옥 간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회계 쇼크를 맞아갖고 땅땅땅을 안 치고 한정 부정적이 나왔어. 저것 때문에 아시아나가 거의 뭐 잘못하면은 상패당할 뻔하다가 결국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런 현상이 오래 있었습니다. 올해 2019년 뉴스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아시아나가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도 아시아나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항공업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12월 중순에 우리 누님께서 대한항공이죠. 드디어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조현아 부사장님 동생 조원태 아저씨가 한진그룹 회장이죠. 동생이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선언했어요. 형제가 아니라 남매죠. 지금 남매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와 이거 왜 너 혼자 맘대로 하느냐.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라. 선대 회장의 형제간 공동경은 유언을 어겼다라고 지금 선언문을 내놨는데 이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건 뭐 난립니다. 그래서 왜 저게 저렇게 나왔냐. 대한항공도 다 똑같이 연말이니까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부사장님 라인이 제거됐다 그러죠. 11월 인사에 신문기사입니다. 자기 측근들이 대거 배제가 되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신문기사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대거 배제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경영 복귀 안 되면은 전면전을 하겠다. 아직 복귀 못했어요. 그때 그 땅콩 사건 이후로 아직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경영 복귀를 시켜주던지 아니면은 싸우겠다는 거죠. 참고로 옛날에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아저씨는 항공을 갖고 조연아 누나는 뭐 호텔 레저를 갖고 조현민 지금 전무 누나는 뭐 LCC를 갖고 이런 게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보통 판단이었거든요. 대한항공을 갖고 호텔 레저를 갖고 LCC 뭐 작은 데를 가져간다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게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자기 한진칼 지분입니다. 요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벌어지기 직전에 한진칼 지분인데 돌아가신 고 조양호 회장님이 17% 갖고 있었고 장남, 장녀, 차녀가 다 2.3, 2.3, 2.30 들고 있었어요. 지분입니다. 요 가운데 델타항공이라고 한진칼의 백기사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10%를 들고 있었고 우리 강성구 펀드, 한진칼, 대한항공의 뭐 지분 구조를 뭐 개선하겠다 하고 행동지 펀드로 들어온 강성구 펀드 KCGI가 한 16%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 16%고 17%에 요거 3개 더하면 7%니까 거의 25% 넘죠. 지금 30%가 가깝고 델타항공이 들고 있는 거 10%라면은 이 지금 돌아가신 회장님 아저씨 지분이 40% 가깝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강성부 펀드 아저씨가 힘을 합쳐도 20%밖에 안 돼. 에이 이거는 4대 2기 때문에 40대 2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싸움이 안 된다라고. 자, 근데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17.84%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줬을까? 세금으로 안 내죠. 이 지분을 세금으로 낼 리가 없어요. 세금은 다른 걸로 따르게 되고 이 지분은 전부 유지를 할 텐데 문제는 저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돌아가셨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한 명이나 두 명한테 몰아준 게 아니라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3분이잖아요. 1, 2, 3 자식이 3분이고 사모님이 계시죠. 와이프께서. 요 4명이 사실상 엠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부인이 50% 많죠. 부인이 1.5고 1, 1, 1이니까 거의 나누기 n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분 구조를 보니까 회장 아저씨 6, 누나 6, 동생 6, 어머니 5.3. 야 이게 정말 사이가 좋으면은 정말 사이가 좋고 내가 자식을 정말 믿어서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잘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좋으셨는데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앞서는 쪽이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캐스팅 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가 5를 들고 있어. 5%. 셋은 6대 6대 6이에요. 이거 5가 어디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는 승부가 갈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이런 거를 쳐다보고 있는 누가 지금 속으로 웃고 있겠어요? 잠깐 기다려봐. 야 니들이 우리는 40인 줄 알았는데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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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네? 그럼 누가 지분을 올려야겠어요 지금? 찬스가 왔죠? 누가 찬스가 왔어요? 40대 20이어서 우린 힘들 것 같아 목소리나 높이자 하고 있던 우리 강성부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오 야 이거 하늘이 주신 야 이게 바라지도 않았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죠. 사야죠. 야, 사야 될 거 아니야. 쟤네 6대 6대 6이라는데 얘들아. 내가 1대 주주야 지금. 아까 봤잖아. 좀 더 사면은 야 지금 1.31% 사야죠 지금. 가야지. 얘들아 간다 형. 이빨 꽉 깨물어라. 안 그래도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강성부형 들어올 때 올라가다가 요즘에 해외에서 빠졌거든요. 아 야 내 원가 여기긴 한데 힘없이 매가리 없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야 불 붙었잖아. 내가 조금만 더 사줘서 이거 하면은 샬라샬라 하면은 갈 수 있잖니. 사야죠 지금. 빨리 사야 돼. 게다가 제가 굉장히 잠깐 넘어갔지만 우리 현아 조연아 누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아까 전에 갖고 왔거든요. 잘 보면은 아까 대충 넘어갔는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 조전 부사장 조연아 누님께서 법무부를 통해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에 따라 한진그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뭐야?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동생 조원태 회장 아저씨나 직접 싸우려면은 6대 6이니까 이게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주주들과 의견을 듣고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편을 들어주면은 나의 6이 너한테 갈 수 있어 뿌 해주고 있는 거니까. 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성부 형은 지금 이빨 꽉 깨물어야지. 야, 온 거야 지금. 드디어 왔어. 이런 걸 노리고 내가 한진카를 지금껏 들고 있었는데 이거 가야죠. 좀 이렇게 건드려야 돼. 손을 잡자는 거죠 지금. 와 지금 아주 이 주가거든요. 한진칼 주가. 지금 강성부 형님 펀드는 뭐 평단에 누구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일단 돈을 좀 벌긴 벌었을 텐데 최근에 산 거 평단 한 32,000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 거까지는 뭐 정확한 평단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자기가 살 때 쭉 올라서 좋았는데 아 요즘에 항공업 전체가 안 좋으니까 빠졌단 말이야. 얘들이 잘못하면 골로 가나 이거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런 걸 해주시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면서 내 지분 네 지분 하니까 이걸 누가 팔겠어요. 지금 사야지. 이게 어디까지 저러다가 진짜 1% 차이로 회장이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거 계속 살 거 아니야. 가격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 강성부 펀드 아저씨는 일단 지금 16%에서 17% 갔거든요. 20% 이상으로 갈 것 같다. 이빨 꽉 깨물라는 거죠. 형 간다. 지금 32,000원 수준인데 수익이 있지만은 지분 매입을 계속하면은 꿀을 빨 수 있다. 이게 왜 또 꿀을 빨 수 있냐면은 하필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이 뭐냐면은 정기 주총이거든요. 여기 어떤 안건이 올라가냐면은 지금 조원태 회장님이죠. 여기 칼 전체 회장님의 재선임 안건이 올라가요. 재선임. 내년 3월이야. 표 싸움에서 지면은 이거 사내이사 탈락입니다. 표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야. 내년 3월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표싸움에서 떨어지면 회장 다시 뽑아야 되잖아. 이빨 꽉 깨물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 자 이런 상황인데 야 드디어 야 쟤들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하고 강성부형 펀드하고 지금 서로 누가 손을 잡고 누가 합종 연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구나. 어머니는 누구 편을 들까? 저기 현아 누님은 누구랑 손잡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뛰어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진짜 부족하다. 맨날 뭐 경제방송을 한다고 아무리 입을 털어도 이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 한 치 앞을 못 본다. 갑자기 2019년 10월에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무슨 이거 도급순위 12위니까 잘 들어보 대기업이죠. 꽤 대기업인데 계열사들이 2019년 10월에 갑자기 한진칼 지분을 5%를 사요. 물론 옛날에도 조금 들고 있었는데 더 산 거예요. 더 사서 5%를 넘긴 건데 하여튼 사서 2.4% 1.7로 0.85%를 사면서 5%를 넘겨요. 그래서 한진칼의 4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와, 이 날카로운 한방 대단하십니다. 진짜 솔직히 존경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걸 대강 예상하고 들어갔으면 진짜 대단한 건데, 물론 지분 매입은 단순 취득이라고 밝혔지만은 5%를 단숨에 취득하면서 아까 전에 6대6의 싸움에서 우리 성부 형님이 내가 15인데 조금 더 사서 20 가야지, 그러면 20대 24 아니니, 우리 현아 누님이 혹시 나한테 붙으면은 26대 18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 이것도 5% 나도 이제 6이다는 거죠. 야, 나도 6이야, 나도. 내가 여기에 손을 잡으면은 24잖아요. 잠깐만. 반도건설이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이 도급순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도급순위 13위 업체니까 하나건설이나 부영주택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나름 큰 회사인데 대단하다. 저 정도 사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할 모양이구나까지 생각을 했는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뉴스가? 얘들아, 형 더 샀다. 2살째. 5니까 안 되겠어. 니들 6대6이라며 나도 6 간다는 거죠. 6.28로 2019년 12월 뉴스입니다. 형 더 샀다. 형 꾹 눌렀어. 꾹 눌러 담는 거죠. 지가 올라가고 있잖아, 가격. 이미 안 그래도 번개에 있는데 꾹 눌러 6대6으로 가자는 거지. 나도 지금. 물론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물론 목적은. 분할 매수해서 지금 4대 주주. 여기까지도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반도건설 말고도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은 갑자기 한진칼을 사는 매수 주체에 개인 말고 기업들이 등장을. 2%를 더 샀다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캐스팅 보트를 주기 위해서 뛰어드는 건가?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또 뉴스가 떴습니다. 야, 이건 진짜 방송을 언제 하는 거야. 이 아저씨들 정말 대단해. 형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또 샀어. 얼마를 샀냐 이번엔? 8에서 9%까지 2%포인트 넘게 샀기 때문에 6.28이었잖아요. 여기다 받고 레이스를 한번 더 쳐서 드디어 8에서 9%야. 잘하면 10% 가겠다. 이 정도면은 자, 이제 진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부 형님이 이빨 꽉 깨물고 15를 20으로 가겠다라고 이빨을 깨물었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분들이 나도 10으로 누님께서는 뭐 손도 잡을 수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알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자,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장 마음이 급한 분이 누구예요? 지금 뭐 둘러싸고 난리 났잖아요. 가장 마음이 급한 분은 당연히 한진그룹 회장님이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알 수 없거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쭉 갔으면 좋겠는데 6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누구는 10이 됐네. 거의 8에서 9%라 그러고 누구는 20으로 간다 그러고, 이거 이사회에 3판 해보자라는 느낌이 막 붙으니까 회장님은 이거 좀 그게 또 얼마 전에 뉴스예요. 하루 전에 뭐라고 뉴스 났냐면은, 이거는 뭐 개인 가정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보여드릴 필요 없는데 엄마 집 가서 말다툼을 했다. 나를 밀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4명이 누나하고 누나 동생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엄마가 다 힘을 합치면은 24%니까 좀 넘죠. 거기다가 델타항공 10%를 더해서 35%면은 될 것 같아. 35%면 저기는 강성부영 20%에다가 반도건설 어디 필 넣을지 모르겠지만 합쳐도 30이잖아. 물론 국민연금이 5%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합치면은 35지만 나도 35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설마 또 얘네들이 다 힘을 합치겠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는 편도 있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남매와 가족이 모두 힘을 합치면은 대한항공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한 건지 뭔지 하여튼 모르니까 소동을 벌였어. 일단 말다툼을 했어요. 한진그룹 관계자는 소동이 있었던 건 맞는데 구체적인 원전 과정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캐스팅 보드를 쥔 또 한 명은 있죠. 팝콘을 딱딱 찝으면서 일 흘러가는 걸 바라보는 게 미리 10%를 사뒀던 이 델타항공인데, 델타항공에도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는데 누구 손, 당연히 한진칼 손을 들 것이냐 할 때 답이 이렇게 왔어요. 이건 글로벌 전략이다. 당연히 글로벌 전략의 일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굳이 한진뿐 아니라 에어프랑스, 뭐 버진 애틀란틱, 아우로멕시컨 다 있기 때문에 한진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략이라 그러는데 일단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야, 상황이 정말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고, 사실은 또 깜짝 뉴스라기보다는 조그만 뉴스 하나
변화가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회장님은 사실 좀 잘 돼 보고자 우리 카카오와 이 손잡고 뭐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게 빵 터져서 뭐라고 하려고 있었냐면은 카카오톡으로 대한항공 표나 이런 거를 예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여기를 사용하려고 지금 카카오 플랫폼에서 항공권 검색부터 탑승까지 가능한 걸 연결하고 있었는데 또 카카오는 아무데나 막 손을 잡죠. 플랫폼이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지금 뭐 난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보면 일단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자체를 보면은 어땠냐? 저런 경영권 분쟁을 떠나서 어땠냐면은 2019년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2019년 운송업종은 시장을 언더퍼폼했다는데 가운데 있는 게 코스피예요. 요 아래가 전체가 운송이에요. 지인에어, 대한통운, 대한항공, 제주항공 전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이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 지금은 다시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시 올라서 아닌데 이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 대한항공은 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 지금 아닙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빠진 상태에다가 게다가 그럼 그게 글로벌 항공주가 전부 다 저렇게 가서 어쩔 수 없었냐? 물론 글로벌 항공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나쁘지도 않았어요. 가운데 있는 까만성이 월드 에어라인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쏘쏘했어요. 2019년 쏘쏘. 근데 대한항공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가장 안 좋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물론 이게 환율 문제가 있고 환율이 약해지면은 원달러가 1200원 근처로 올라가면은 안 좋기 때문에 사서 오는 건 달러로 오죠. 원달러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업이익은 아직도 1000억을 봅니다. 대한항공이 돈을 못 번 회사가 아니에요. 돈은 잘 벌어요. 환율 때문에 손실 엄청 봤는데 여기 있죠. 외환 환차선 손익이 한 분기에 3300억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0억이 났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돈을 잘 벌어요. 한 분기에 많이 벌면 4000억도 버니까 얘네가 잘 벌면은 1년에 1조까지도 법니다. 못 벌면은 뭐 5천억, 4천억, 6천억이고 원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돈을 못 번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공업 특유의 그게 있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은 게 있어요. 뭐 있냐면은 이겁니다. 부채 비율이 여기 있죠. 862%.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은 잘 벌긴 잘 버는데 남의 돈을 엄청 끌어다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행기 같은 걸 너무 많이 샀던지 뭔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항공업이라는 건 비행기를 사서 그게 감가상각할 동안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부채업이 일반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그래도 보통 200에서 300% 정도인데 지금 800%가 넘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항공업이라고 쳐도 이게 아시아나도 아까 전에 이게 뭐 한 600%, 800% 갔다가 이번에 대주주 바뀌면 200%대로 내려올 거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나중에 옛날엔 1000%도 넘었어요. 아까 전에 아시아나가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했다 그랬는데 지금 아시아나 부채 비율 660%거든요. 이게 너무 높다 그러니까 자본을 넣어서 지금 부채 비율을 200% 만들겠다. 이런 조건을 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직까지 대한항공은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그게 왜 높은지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강성보 아저씨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대한항공 부채율이 800% 아니냐. 아까 강성보 펀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유자산을 팔아서 빚부터 갚아라. 우리는 경영참여형 펀드지만 경영권을 노리진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를 들어줘. 뭐야? 유유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요. 그 다음에 비율적 유유자산이 많을수록 매력도가 올라가고 현금은 많고 돈은 잘 버니까 나머지를 팔아서 돈을 좀 갖고 주가를 올리고 뭐 자기들 주식 매수하고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오죠. 항공사는 원래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얘들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800%라는 게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글로벌 경쟁항공사 보통 300% 정도 되거든요. 높으면 400% 보다 훨씬 높은 건데 니들이 지금까지 한 걸 봐라. 뭘 했냐면 S오일 팔았어요. S오일 지분을 팔고 한진해운을 인수했죠. 대한항공 이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찔이었죠.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S오일 지분을 여기에 팔았는데 S오일 지분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게 제 기억에 2종가 뭐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앉아서 로또가 날아가고 그 돈으로 한진해운 인수했다가 그 돈이 다 날아가면서 지금 부채 비율이 산으로 간 거 아니냐. 니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S오일 지분을 팔고 한진을 인수한 거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고 영향을 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게 800% 1000%를 가게 된 요인 무슨 요인이 있냐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대한항공 과다부채 근원이 아까 전에 S오일 지분도 있었지만 한진 인터내셔널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뭐를 했냐면은 1989년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미국 LA에서 15층 규모의 월셔 그랜드 호텔을 인수합니다. 당시에 1조 들었어요. 옛날 일이니까 1990년도에 와 돈도 많다. 1조를 들여서 호텔을 샀네? 뭐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어. 뭐 워낙 옛날이니까 거의 30년 전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쭉 사용을 하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월셔 그랜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월셔 그랜드 프로젝트. 뭔가 그랜드하죠. 벌써 딱 들어도 뭔가 그랜드한데 자 얼마가 들어갔냐 여기다가 이 월셔 그랜드 프로젝트에 8년간 10억 달러 1조 5,300억 일단 7,600억이 투자했고 부채 7,700억도 지급 보증했으니까 두 개 합치면은 1.5조를 대충 월셔 그랜드 프로젝트에 넣었어요. 이게 월셔 그랜드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냐?
아까 그 15층짜리 조그만 월셔 그랜드 호텔을 리모델링 하는 건데 화끈하게 합니다. 어떻게 화끈하게 하냐? 높이 335m, 73층의 미국 서부 최고층 빌딩으로 탈바꿈했다. 아, 대단하다. 미국 세일즈포스 타워가 300m고 뭐 US 뱅크 타워 300m인데 그걸 넘겠다는 거죠. 73층짜리. 아,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어디서 많이 하는 거를 그 미국 가서 하는 그런 글로벌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무려 LA 최대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요거거든요. 처음에 산 게 요만한 거 15층짜리. 요거를 사서 야, 다 빌딩 많은데 내 거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 야, 없어 보여. 남들은 뭐 이런데 나는 15층이야. 이거를 재건축으로 올리겠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아, 진짜입니다. 진짜. 올라갔습니다. 이게 10년 걸렸기 때문에 2010년부터 거의 했죠.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멋집니까? LA에 가면은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거의. 오, 야. 한국의 기상을 보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앞에 좀 안 보이지만 조그만 모드 있어요. 요만한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가 하나의 세트죠. 자, 여기다가 돈을 막 넣었죠. 저걸 어떻게 운영이 되냐? 펩시 아닙니다. 즉 인터컨티넨탈 호텔에다가 일단 위탁 운영을 시켰어요. 900개의 객실이고 73층에 335m 상층분 호텔이고 저층분 오피스 공간이고 오피스 공간에는 쇼핑몰과 컨벤션. 그래서 많이 LA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는 현지 위상은 높죠. 저기에 가장 높은 데다가 뭐 거의 태극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현지 이상은 높아졌는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죠. 들어간 돈이 1조 6천억인데 지금 5년간 단기 순손실이에요. 쭉쭉 2017년에는 단기 순손실이 700억을 찍었네. 자본이 절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880%라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런 거 팔라는 건데 지금 대한항공 칼 같은 경우는 이 땅값이 오르기를 좀 기대해야 돼요. 되게 희한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일단 호텔을 져놨기 때문에 1조 6천억이죠. 져놨기 때문에 이게 땅값이 좀 올라줘야 돼. 평가는 안 되겠지만은 아니면은 땅값이 오르기를 한 10년 20년 내가 쭉 묵혀놓겠다. 묵혀놓겠으면 단기 순손실이 나면 안 돼요. 일단은 흑자가 좀 나야지. 1조 5천억에 대한 이자 수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보통 4에서 한 6% 가까이 자본 수익이 기대가 될 텐데 이러면은 1년에 1,000억 정도를 벌어줘야 돈입니다. 1,000억 정도를 벌어줘야 6% 정도를 가까스로 채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1년에 흑자가 1,000억 정도가 쭉 낮으면서 땅값이 올라줘야 좀 이렇게 이득을 많이 보는 건데 현재는 단기 순손실이니까 플러스 1,000억에다가 마이너스 700억을 양쪽으로 하면은 뭐 거의 1,700억씩 1년에 손실이 지금 쭉쭉 나고 있는 상황이라 옛날에는 1000%도 갔어요. 저거 하다가 저거 돈 들어가갖고 S-오일 지분도 들어가 한진도 들어가고 저기다 돈이 들어가갖고 무려 부채 비율이 1178%였어. 이때는 진짜 망한다 그랬어. 대한항공 회사채 찍지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채권 시장에 있어 보면 대한항공 회사채는 무서워서 잘 건들지도 못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200%야 1200%.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건들겠어요. 무서워서 못 건들겠는데 여기에서 증자를 합니다. 유상 증자하고 채권 영구채가 사실상 증자한 거죠. 두 개 합치면 거의 8천억 가까이 증자를 하고 또 이때 돈을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졌거든. 유가가 떨어지면서 돈을 잘 벌어서 환산이율이 있어서 부채 비율이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880%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저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냐면은 아까 LA 최대 프로젝트라고 나왔는데 이 호텔 신축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에 10년간 1조 원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반응이다. 국내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1조 원 이상인 프로젝트는 전혀 없다. 그냥 새로 짓는 주택 사업을 모두 통틀어도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개포 8단지 개발 아파트 여러 개 짓는 거잖아요. 그 정도와 비견할 만하지 삼성 레미안조차 1조 이상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죠. 돈을 뭐 여기다가 거의 건설사 이상으로 지금 돈을 저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물론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건 잠깐 재미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2배 되는 거 있어요. 2조 원짜리 프로젝트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대건설이 하는 1조 어디 1조를 지금 묻혀요. 2조 6천억짜리 있어요. 2조 6천억짜리. 자 재건축 사업 지금 물론 표로 되냐 안 되냐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2조 6,400억짜리 도급 계약이 도장이 꽝꽝꽝 찍힌 게 있어요. 이거는 해외까지 전부 합쳐도 무려 원전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거의 원전급이죠. 원전이 한 3조 8천억이니까 국가적인 원전 사업급의 2조 6천억짜리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지금 걸렸지. 도급 계약은 됐어요. 이게 당군 이래 뭐 맨날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난번에 방송에 한번 나왔던 그 멋지고 멋진 여기 그 이수 교차로 사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4, 5층짜리 아파트들 쭉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요게 2조 4천억짜리죠. 요거를 이렇게 쫙 밀겠다라고 하는 반포 프로젝트 있어요.
주민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뭐 온갖 뭐 아이스링크가 생긴다, 뭐 오페라하우스가 생긴다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됐대요. 반포입니다, 반포. 사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저건 너무 원대한 꿈이고. 하여튼 우리 한진 아저씨들은 현재 이렇게 LA에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이겁니다, 이거. 와, 멋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여기다 박아놓고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지금 무동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저런 유유자산을 처리하라는 건데, 잠깐만 항공산업 자체를 잠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9년은 최악의 부진이었어요. 우리 항공업계가. 이거를 굳이 주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2019년에 거의 다 지났잖아요. 2019년이 사실은 주가로 돈을 벌기 그렇게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주가 수익률입니다. 여기가 기본이고요. 기본을 기점으로 이쪽이 돈을 번 데고 이쪽이 못 본 건데, 항공업은 꼴찌예요. 여기 있어요. 물론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은 다시 주가가 이 사태 때문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공업이 꼴찌입니다. 돈을 오래 번 섹터는 당연히 뭐 반도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을 선택했으면 괜찮았는데 이쪽을 선택했으면 올해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래서 올해가 돈 벌기 쉬운 때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어려웠던 이유가 국내 항공기, 이게 지금 국제 여객 수송량이거든요. 항상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항상 여객 수송량이 늘어나는 나라였는데, 이게 지금 물론 빠졌다고 얘기하면 뭐하는 게, 요렇게 다시 갈 수 있죠. 아직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올해 초부터 빠졌어요. 이유는 당연히 중국발 영향도 있었고,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영향이 크게 미쳤죠. 지금 뭐 LCC들이 사실은 이쪽을 많이 했는데, LCC들이 일본 여행이 거의 박살이 났어요. 얼마나 박살이 났냐?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은 딴 데는 국제 여객 수송량들이 다 늘었거든요. 일본 어떻게 됐어요? 대단합니다. 형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와, 한다면 하는구나, 형들은. 일본 여객수송 증감량이 여기 왔어요. 일본이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이게 엄청 커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LCC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저가항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 저가항공 국제선 노선 중에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냐면은 40%였어요. 40%를 차지하는 노선이 아까 전에 봤지만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올해 항공업이 좋을 수가 없어. 어떤 뉴스가 나오냐? LCC가 적자, 올해 난리가 났는데, 게다가 더 문제는 우리나라 LCC가 6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 3월에 9개가 됐어요. 가뜩이나 지금 그쪽이 망해서 LCC가 어려운데 경쟁자가 3개가 늘었어. 게다가 옛날부터 비행기를 늘리려는 LCC들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LCC들이 비행기도 많이 늘렸어요. 44대가 늘어나고, 뭐 탑승률은 내려가는데 비행기는 더 늘어나고, 3개가 더 들어오고, 환율은 상승하고. 기름 사는 거 환율로 사죠. 원달러로 사니까 원화는 약세가 되고, 한마디로 공급가에는 심한데 수요는 줄어들고 비용은 많이 들고, 3박자가 공급은 늘었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기름값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니까. 게다가 우리는 더 안 타고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올해 LCC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은 2006년도 LCC가 처음 생겼을 때는 5대였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LCC가 작년 기준입니다. 더 늘었어요. 152대예요. 전체가 150대. 아시아나항공이 85대예요. 아시아나 2배입니다. 비행기로만 따지면. 물론 아시아나도 LCC를 갖고 있기 때문에, 2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해야 되지만, 그냥 아시아나 본체만 따지면 LCC들이 2배예요. 더 늘어나죠. 지금 뭐 플라이 강원 이번에 새로 생긴데, 에어 프레미아, 에어 로케이 뭐 9대, 7대, 6대 최소 20 몇 대가 더 생긴 데다가 기존의 네치스트 비행기를 지금 늘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거 뭐 200대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됐어. 박살 200억씩 깨졌어. 와, 이게 뭐 엄청나게 깨진 겁니다. 매출이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을 찍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10%라는 거잖아요. 거의 매출액 대비 이 정도 비중은. 이건 뭐 엄청나게 깨진 거. 게다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LCC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현재 9개 찍었습니다. 인구가 5천만인데. 미국 9개 있죠. 일본 8개 있죠. 중국은 물론 여기 허가를 안 내줘서 그렇지만 6개 있죠. 독일도 5개 있는데 우리나라 9개 찍었어요. 역시 기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밀리지 않죠. 기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9개. 미국과 거의 동급이다. 미국과 쌤쌤이죠. 미국과 악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경쟁이 지금 박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건 이제 우리 옆나라 일본 아저씨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적으로 일본 안 가기 운동, 여행 뭐 불매 운동 이런 걸 해서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쭉 연도별 출국자를 보면은 쭉 늘어나는 나라였어요. 2010년도에 대비해서 2배 가는데 7년 걸렸어요. 출국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LCC가 생기면서 비행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가까운 데 가는 인파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해외여행을 굉장히 쉽게 가게 된 게 생각보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입니다. 2010년도,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여기 뒤에 좀 안 보이는데 이때부터 LCC가 생기거든요. 근거리의 비행기들. 이게 생기면서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2010년도 이전, 2005년, 6년도 이전에는 해외여행 가려면 비쌌어요.
전부 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걸 탔어야 되잖아요. 가격도 비쌌고 그랬는데 LCC들이 등장하면서 이걸 끌어올립니다. 성공했어요. 출국자 현황을 보면 이건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2018년까지도 쭉쭉쭉쭉 늘어나는 추세고 이게 당연히 조금 완만화되겠지만 늘어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옆 나라가 저런 난리를 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저 나라가 언젠가 반성을 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은 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다시 갈 수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쪽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냐? LCC가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미쳤습니다. 2017년에 7% 이게 월드예요, 월드. 인터내셔널 투어리스트죠. 올라가는 거 보면 멈추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었고 2018년에도 4에서 5%, 요즘에 전체가 4에서 5%, 심지어 7% 성장하는 시장이 없어요. 글로벌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10%입니다. 10%. 아시아에서 진짜 대단하게 늘었고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항공권 요가 싸지고 서로서로 연결이 많이 되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해외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이질감도 줄어들면서 월드가 7%, 유럽도 8%, 유럽도 엄청나네. 미들리스트도 5%. 지금 전 세계가 투어리즘 광풍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고. 요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저런 지금 상황이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자 이렇게 투어리즘 관광산업의 광풍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